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안 믿는 신데. 진짜. 재밌습니다. 딴청하고. 자, 재밌는 거야. 일단 세뇌를 먼저 하고 갑시다. 재밌는 의미예요. 진짜. 이거 세뇌를 마시네요? 말해버리네. 자, 먼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 두 가지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 텐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옥텟 규칙을 잠깐 짚고 갈게요. 옥텟 규칙. 선생님 혹시 옥텟 규칙 뭔지 알아요? 알고 있네. 들어본 적 있죠? 잠깐 짚으면 뭐냐면은, 원자가 안정성을 떼려면, 모든 원자가 안정성을 떼려면 무슨 규칙을 만족해야 한다? 옥텟 규칙이라는 걸 만족해야지 안정성을 뗄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1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있다 보니까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옥텟 규칙이 뭐냐면 1차 껍질에는 전자가 2개가 꽉 채워져야 안정된다는 규칙이고요. 2차 껍질 이상부터는 8개가 채워져야 안정성을 띈다는 규칙이 옥텟 규칙입니다. 옥텟이란 말 뜻이 8이라는 뜻이거든요. 1차 껍질만 예외고 2차 껍질부터는 8개가 채워지면 안정되는 거예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안정성을 못 띠죠. 근데 원자 번호 2번 헬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2개 있고 중성자도 2개 있지만 중요한 건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다? 2개가 돌고 있죠. 그러면 옥텟 규칙을 완전히 만족하니까 얘는 안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은 되게 안정적인 가스예요. 그래서 헬륨 가스 마셔도 죽지 않죠. 목소리만 조금 변할 뿐이죠. 할 수 있지, 해봐. 왜 안 해? 들어보고 싶은데. 근데 목소리에서 바뀌죠. 물론 목소리가 바뀌는 원인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만 어쨌거나 목소리가 바뀝니다. 자, 원자의 안정성에 대한 규칙, 옥텟 규칙이고요. 이 옥텟 규칙에 의거해서 지금부터 금속과 비금속을 또 한번 다시 재정립해 볼 거예요. 금속의 대표적인 녀석, 우리가 원자번호 20번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뭐 해볼까? 나트륨. 좋아요. 비금속은 뭐 해볼까? 산소. 염소 아니라 산소 나왔네요. 자, 원자 번호를 먼저 알아야 이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고요. 산소 몇 번이야? 8번입니다. 8번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뭘 그려봐야 되냐면 이걸 그려봐야 돼. 얘처럼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전자 배치도를 그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나트륨 먼저 그려보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뭐가 11개 있는 거야? 전자 11개. 양성자도 11개. 그죠? 그래서 가운데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가 11개 있다는 걸 플러스 11이라고 써볼게요. 전자 11개가 돌아야 원자가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이니까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가 있어야 되죠. 전자 11개를 그릴 건데 1차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밖에 안 들어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나머지 중에서 2차 껍질의 전자가 8개 채울 수 있죠. 나머지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데 마지막 3차 껍질에다가 전자를 이렇게 하나를 채우게 됩니다. 일단 이것만 딱 봤을 때 옥텟 규칙에 근거해서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요. 자, 그럼 불안정한 얘는 모든 원자는 이렇게 안정성을 띠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나트륨 노력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은 다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노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버려버리거나 또는 7개의 전자를 어디선가 가져와서 채우면 되죠. 어떤 게 더 간단합니까? 버리기 간단하죠. 그래서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금속성이라고 불러요. 금속성.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금속성이라고 부르고 금속성을 띠는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한다? 금속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반복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초중등 때는 금속 그러면은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다면 외웠다면 이제는
금속성을 띤 물질을 금속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모르겠어. 근데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원자 번호만 알면 이제 그림 그려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판단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산소도 한번 그려볼게요.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니까 양성자 8개가 있겠죠. 전자 8개 그려볼게요. 1차 껍질의 전자는 2개만 그리면 되겠고요. 나머지 2차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냐? 6개 들어가죠.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봐봐. 안정해 보여요? 불안정해 보여요? 불안정합니다. 왜? 옵틱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또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전자 2개를 어디선가 가져오거나, 그치? 또는 6개의 전자를 버리거나, 어떤 게 더 간단해요? 가져오는 거. 그래서 전자를 얻어오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전자를 얻어오려는 성질을 뭐라고 부른다? 비금속성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비금속성. 또 비금속성을 띠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금속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비금속성. 그럼 비금속성은 전자를 뭐 하고자 하는 성질이야? 끌어오고자 하는 성질이죠. 야, 나트륨! 너는 비금속성 없어? 저는 별로 없어요. 그랬지. 전자 줄까? 무슨 소리 전자 버려야 되는데 이럴 거 아니야. 전자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지. 전자 줄게, 가져가! 됐어요. 이럴 거 아니야. 전자를 가져가려는 성질이 적겠죠. 얘네한테 전자 줄까? 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전자를 가져가려는 성질이 강하겠지. 이 전자를 가져가려는 성질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다? 전기 음성도라고 부를 겁니다. 전기 음성도. 저희는 전기 음성도라는 이 개념이 저 전자를 얼마나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지 그 힘에 대한 척도를 전기 음성도라고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페이지 190쪽에 아예 표 있죠? 표를 보면 전기 음성도가 어느 쪽이 높아요? 금속 쪽이야? 비금속 쪽이야? 비금속 쪽이 엄청 높죠? 왜 전자를 끌어가려는 성질은 금속보다는 비금속이 훨씬 더 강하니까 전기 음성도가 일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자를 끌어가려는 힘을 이제 전기 음성도라고 표현하면 돼요. 근데 전자를 끌어가는 힘을 말하고 있지만 조금 확장시키면 공유 결합 상태에서 전자 쌍을 끌어가는 힘이라고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2O 읽어봐. 물. 에이, 이거 누가 물이라고 읽어요? 다른 걸로 읽어봐. H2O. 과산화수? 나와. 무슨 과산화수야, 얘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산화수소. 정답, 산화수소. 힌트를 좀 줬네요. 처음 들어봐요? 네? 처음 들어봐? 아니, 이제 그런 건 아니죠. 힌트를 줬고, 일산화수소를 통해서 산화수소까지. 원래 읽을 때는 산화수소라고 읽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산화수소입니다. 얘처럼. 이산화탄소처럼. 뒤에서부터 이산화탄소처럼 얘도 산화수소라고 읽어야 돼. 근데 관용적으로 물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산화탄소는 관용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산화탄소야. 그지? 되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관용적으로 부르는 말을 우리는 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화학에는 이런 관용어가 되게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부터 예를 들 것은 저 물입니다. 산화수소를 예를 들 건데 H도 비금속인 거 알아요? H 비금속입니다. H 비금속이야. 근데 몇 쪽이야? 1쪽이잖아. 1쪽 수소 밑에들은 다 누구들이야? 다 금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의 성질을 좀 껴요. 다시 말해서 전자를 얻어가기도 하지만 버리는 성질도 버리고자 하는 성질도 남부럽지 않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하지만 수소가 전자쌍을 끌어오려는 힘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한 편이겠죠? 약간 금속처럼 전자쌍을, 이거 얘기하는 거야. 전기 음성도처럼 전자쌍을 끌어오려는 힘은 그다지 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한 2.1 정도의 힘을 갖습니다. 자, 우리
표면은 수소 밑에 2.1 써있는 거 보이나요? 표에서 수소 밑에 있죠. 뭘 찾고 있어? 또 눈동자 흔들리고 있고요. 따서 찾죠? 2.1. 그게 바로 전기 음성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산소의 전기 음성 찾아봐요. 얼마나? 3.5죠. 3.5. 얘는 3.5입니다. 3.5. 상대적으로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산소하고요. 자, 플러스 8. 1차 껍질에 전자 2개. 2차 껍질에 전자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지금 불안정하죠?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를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돼요. 전자를 주는 놈들은 누구야? 원래 금속이 줘야 되죠? 근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금속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저기 누가 있어? 수소가 있네. 놀러 와봐. 수소를 가까이 오게 합니다. 수소를 데리고 와서 야 너가 가진 전자 하나 있지? 이게 아까 수소였죠 혼자? 만져야 되네. 이 수소야. 수소를 일로 와 해갖고 너가 가진 저 하얀 전자 있지? 이거 파란 걸로 바꿔볼게요. 너가 가진 이 전자 있지? 이 전자를 나한테 내 궤도에다가 집어넣어. 저 어떡하라고요? 일단 넣어봐. 자기 전자를 궤도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저 수소가 배치가 됩니다.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얘는 안정성을 떼요. 왜? 자기 궤도에 전자를 집어넣으니까 산소가 가진 전자가 자기 궤도 안으로 같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수소 입장에서는 자기 궤도에 전자가 2개 도는 셈이 되는 거잖아. 이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그래요. 둘 다 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를 서로 공유함으로 해서 안정성,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자 하는 성질입니다. 이걸 공유 결합한다고 표현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공유 결합하면은 요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요 2개의 전자를 공유 전자쌍이라 불러줘요. 이 공유 전자쌍은 산소과야 수소과야? 둘 다 꺼져.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딱 가운데다 놓고 써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이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이 누가 더 강하다? 산소가 훨씬 강하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약간 치우침. 이 전기 음성도 차이를 계산해봐. 얼마나? 빼봐. 1.4죠? 1.4 정도의 차이를 가지면 치우치는 정도로 나타납니다. 전자쌍이 치우치는 정도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 해볼게. 또 하나. 리튬. 리튬의 전기 음성도 얼마입니까? 리튬 1.0이죠. 리튬 1.0이야. 자, 리튬하고 뭐를 따랐을까요? 플로린 4.0. 자, 이것 둘이 결합해서 LiF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쟤도 공결합니까? 얘는 금속이고 비금속이니까 무슨 결합이 된다? 전자를 껴서. 자, 리튬 입장에서 전자를 뜯어가지고 플로린을 줘버리니까 나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저 플로린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서 서로 이온이 돼서 결합하게 되지. 이걸 이온 결합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줘요. 그냥 이온들끼리 결합했나 보다 라고 그동안 배웠는데 지금 다른 각도로 보는 거야. 이온 결합이 가능하려면 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현재 얼마? 차이고요. 무려 3.0이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3.0이야. 아까 1.4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 졸리죠? 그런 것 같아. 잠깐 이렇게 해갖고 한 얘기야. 괜찮아졌어. 안 괜찮아? 괜찮지? 자, 전기 음성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면 전자쌍이 치우치다 못해 어떻게 한다? 뜯어져 나간다. 이렇게. 맞죠? 완전 뜯어져 나가요. 그동안은 그냥 금속은 비금속하고 만나면 전자를 뜯겨서 쟤를 줘요. 저 이온 결합이 되어라고 배웠다면 이제는 이런 거야.
나는 전기음성도가 매우 작은 물질인데 너는 전기음성도가 엄청 큰 물질이야. 우와! 이 정도 차이면 전자가 뜯어져 나가는데? 그럼 이온이다. 근데 우리 전기음성 차이가 1.4밖에 안 돼. 전자쌍이 치우칠 정도밖에 안 되겠네? 그럼 공유다. 우리 전기음성 차이가 없어. 그치? 치우침 없이 그냥 가운데 딱 배치되는 공유결합. 이런 식으로. 응? 자, 이 전기음성도의 차이를 가지고 그동안 배웠던 이온결합, 공유결합을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 전기음성 차이 잘 기억해. 좀 이따 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루어서 이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치우침이 발생한다. 근데 이 산소는 하나의 공유결합을 더 해야 되죠. 이렇게 수소 2개를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전자쌍도 자기 쪽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산소가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땡겨오다 보니까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전자쌍이 자기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산소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반면에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쌍을 약간 뺏겼지, 살짝 뺏겼으니까 아주 약한 무슨 전기?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야.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현재 썼던 이 기호는 우리가 많이 봤던 델타이죠, 델타. 변화량. 변화량이라는 기호를 삼각형으로 썼던 거 기억나요? 델타 T. 온도 변화량. 델타 V. 속도 변화량. 이런 거. 물리에서 썼나? 그런데 이걸 대문자로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쓰고요. 이걸 소문자로 쓴 게 팔자 쓰다가 그 정지. 팔자 쓰다가 정지하는 게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델타는 처음 보는 사람이죠. 변화량이라는 뜻이니까 너무 낯설어하지 않도록 약간 변했다 이 뜻이에요. 약간 플러스로 변했다, 플러스 변했다, 약간 마이너스로 변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녀석은 전기를 띱니까 안 띱니까? 띱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떠요. 전기를 띈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 극성 물질이라고 불러줘요. 극을 띈다. 극의 성질을 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라는 극의 성질을 띠는 물질, 극성 물질이라고 불러줍니다. 쌤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게 뭔지알아요? 물입니다. 왜 물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채워놨는지 알아요? 바로 이 성질 때문이에요. 극성 물질인 물은요,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 괜찮아? 손 말이야. 기술요. 자,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물질을 되게 잘 녹입니다. 그러니까 영양물질도 녹이고 이산화탄소도 녹이고 해서 녹인 다음에 날라주는 거야. 그게 물의 역할이야. 내 몸속에서 피가 돌아다녀. 피가 돌아다니면서 영양소도 날라줘야 되고 이산화탄소도 날라줘야 되잖아. 그때 가장 이용하기 좋은 물질이 뭐였다? 물이라는 물질이었다는 거야. 뭔가를 잘 녹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야. 물론 물은 그런 용매 역할, 운반의 역할만을 잘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 변화도 잘 안 일어나서 체온 유지에도 굉장히 좋은 물질이기도 합니다.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극성 물질의 특성 때문에 우리 몸속에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극성을 띠는 이유가 뭐다? 바로 이런 전기 음성도의 차이 때문에 극성이라는 성질을 띠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딴 거 없어요? 전기 음성도란 이런 거야. 전기 음성도란 이런 거야 라고 소개한 거고, 그 전기 음성도의 차이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 그리고 극성 물질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라는 말까지 해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잠깐 표를 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귀를 잠깐 쉬세요. 오랜만에 수업해서 힘들죠? 좋을 것 같아? 힘센 중행이네. 네? 아니, 너 부르지.
나머지 여기서 들라고? 여기 왜 힘들어? 힘들지 않아요. 힘들잖아? 세네 지금. 2시간에 구분했어. 자,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우리가 10분 안에 쉴 것 같으니까 잠깐 힘냅시다. 힘냅시다. 일부러 줄면 혼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기음성도는 이쪽에 있는 금속보다는 비금속들이 전기음성도가 크겠네요. 그죠? 전기음성도라는 값이 가장 큰 녀석이 누군지 찾아봐. 플로린입니다. 플로린. 자, 플로린이 제일 커요. 제일 큰 값을 얼마로 정한다? 4.0입니다. 4.0. 생시력이 4.0이에요. 뻥이야. 몽골인들. 두 개 합쳐서 4.0. 그것도 맞네요. 아니, 뻥이에요. 아무튼 4.0이라는 숫자가 가장 큰 값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큰 게 3.5. 보이나요? 그 다음이 3.0. 0.5씩 떨어지고 있죠. 비금속들 0.5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3.5가 3.0이 있긴 합니다만 1, 2, 3등이 전부 다 몇 주기에 있어 여기? 2주기. 2주기에 있는 놈들이 비금속성, 즉 전자쌍을 끌어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3주기보다 강해요. 이유가 뭘까?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 전자값. 맞아. 맞는 말이에요. 유효핵잖아. 다시 말해서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가깝죠. 껍질이 두 개 가깝으니까. 3차 껍질은 저 껍질이니까 이런 느낌이야. 2주기 물질은 껍질이 두 개야. 전자 끌어오는데 2주기 두 번째 껍질로 팡 끌어오면 되지. 그러니까 이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우니까 끌어오기 쉽단 말이야. 3주기는 세 번째 껍질 저기로 전자를 끌어와야 되지. 전자를 끌어올 때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머니까 저기로 끌어와야 돼. 사실 힘이 미치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힘이 잘 작용하지 못하는 거야. 전자를 끌어오기가 쉽지가 않다. 두 번째 껍질이 훨씬 전자를 끌어오기가 쉽다. 그 다음에 1주기가 제일 좋지 않아요? 1주기에는 비금속이 누구밖에 없어? 수소 1밖에 없죠. 그치? 걔네들은 전자를 끌어올 필요가 많이 없죠. 헬륨은 비금속, 비활성이 있으니까 아예 필요가 없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약간 금속처럼 전자를 버리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2주기부터 전기 음성도를 고려해주면 된다 이게요. 그래서 2주기가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자, 이렇게 해봐. 여보세요? 전자쌍 끌어와. 전자쌍! 없다고? 끌어. 뭐 하고 있어요? 폰. 재밌는 얘기네. 1등이 누구다? F. 2등이 O. 3등이 N. 무슨 법칙? 폰의 법칙입니다. 폰. 전자쌍 끌어. 되게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유용하다고 되게. 보이죠? 폰의 법칙. 그래서 1, 2, 3등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센 거, 두 번째, 네 번째. 폰의 법칙. 그래서 F가, 마침 F가 폰이에요. 4.0. 오, 대단하다. 지금 막 만든 거야? 4.0. 4.0. F4. 괜찮다. 폰이고, 이 CL 같은 경우는 얘랑 똑같긴 하죠? 똑같죠? 똑같긴 하지만, 얘가 1, 2, 3등, 3등입니다. 그죠? 1, 2, 3등, 3등. CL. 그래서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크다 보니까 팬들도 잘 끌어모아서 그 아이돌을 성공한 거예요. 이해되죠? CL. 잘 이해하는 분인데? 좋았어. 아무튼 1, 2, 3등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입니다. 그래서 주기성이라는 건 같은 주기에서 자, 금속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봐봐. 전기 음성도가 점점 커지는 거 보이나요? 커지는 거 뭐야? 왜 커질까? 이거 다 금속들인데 금속 안에서도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지고 있잖아. 원자 핵의 전하량이 커지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이 점점 커지니까 힘이 세지는 거야. 전자쌍을 끌어오는 힘이 점점 세지니까 나름 이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마침 또 비금속 넘어가니까 엄청 커지죠.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쭉쭉 커지고 있다가 3.0까지 찍고 다시 주기가 반복되면 뚝 떨어지죠.
이걸 반복되는 성질을 주기성을 가진다고 표현하고요. 이 전기 음성도 역시 뭘 가진다? 주기성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정리 보면 이건 놔두고 보자. 첫 번째, 원자 번호 같은 주기에서 같은 가로줄이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대체로 커진다. 그 이유는 뭐다? 아까 말했지만 유효액 전하가 점점 증가한다. 그죠? 유효액 전하라는 말이 원자에게 전하라는 말이에요. 유효액 전하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근데 유효액 전하가 점점 커지면 모두 작아져요. 원자 반지름도 작아지죠? 원자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니까 원자액이 주변에 있는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니까 원자 자체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원자 자체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전자를 거기다가 툭 끌어오기가 쉬워지는 거지, 그치? 그 전기 음성도가 일반적으로 점점 커지는 성질을 보인다. 두 번째, 같은 족일 땐 어떻습니까? 같은 족. 여기 볼까요? 17족? 4.0, 3.0, 2.8, 2.5, 2.2 좀 떨어지고 있죠. 같은 족에서는 왜 점점 떨어질까? 방금 말했지만 껍질이 증가하죠? 껍질수가 점점 커진다. 다른 말로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지는 거야. 껍질이 많아질수록 원자의 크기가 엄청 커질 테니까 전자를 끌어오기가 힘들어질 거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이러한 주기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숫자가 이겁니다. FON 그죠? 4.0, 3.5, 3.0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수소 기억, 수소 2.1입니다. 수소 2.1 수소 모르겠다. 왜? 기대했어? 모르겠어. 수소 2.1 기억하세요. 또 다른 거 4.0 시작하고 2.1. 왜 수소랑 가장 많이 비교가 될 거나 앞으로? 수소가 2.1이라서 점점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또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 커지죠. 화살표 기억하세요. 화살표. 그럼 반대로 아래로 갈수록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작아지게 되겠네요. 이런 패턴도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패턴, 빨간색 화살표 패턴 기억해서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조건, 전기 음성도가 작아지는 조건까지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한 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다음 장에 나오죠. 주중 보자.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점점 커지는 경향성을 보이죠. 얘는 2주기죠. 얘는 3주기죠. 2주기와 3주기 중에 누가 전기 음성도가 크다? 당연히 2주기가 크죠. 그걸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방금 봤던 걸 그래프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두 번째.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이거는 몇 쪽이야? 1쪽이죠? 몇 쪽이야? 17쪽이죠? 같은 쪽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즉 껍질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이게 껍질이 점점 증가하니까 전기 음성도 점점 조금씩이라도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마찬가지로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 보입니다. 보이죠? 우리 봤던 같은 주기일 때, 같은 족일 때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예외가 있나요? 예외가 없다는 것도 체크하십시오. 예외 없습니다. 그죠? 예외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들은 예외가 좀 있었죠? 예외가 있어서, 여기서 시험에서 나오겠네. 이게 있었지만, 예외 없이 모두 이런 패턴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기 음성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와. 기타 많이 한 것 같은데 1번 했네요. 고생 많았네요. 두 번째 얘기할게요. 점점 살아나는 느낌이야. 너무 좋았어. 네가 지표야. 약간 지휘류 같은 느낌이야. 지휘류. 쩔지? 네. 지휘류 알죠? 이거 먹고 정신 차려. 그런가? 지휘류. 자, 두 번째 얘기가 결합의 극성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자. 얘를 볼게요. 너무 재밌어요. 고마워요. 내 딸이야. 네. 뻥이야. 고마워. 아무튼 수업의 분위기가 좋아지네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수소와 수소가 만나고 있어요. 이 그림 봐봐.
수소하고 수소가 만나고 있어. 둘 다 전자가 필요하지. 전자가 필요해서 둘이 갖고 있는 전자를 이렇게 공유하는 거야. 근데 보이지 않지만 전자가 이렇게 얘 거 하나 이렇게 공유해서 둘이 이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한 모습일 거야. 근데 얘도 전기음성도가 2.1이고 얘도 전기음성도 2.1이니까 이 전자쌍이 치우쳐 안 치우쳐? 안 치우치죠? 딱 가운데 있죠. 누구 하나 전기를 띌 이유가 있어 없어? 전기를 띌 이유가 없죠. 전기를 띠지 않게 됩니다. 전기를 띠지 않았을 때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 극성이 아닌 결합이다. 체크. 무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이것도 공유 결합이고 이것도 공유 결합인데 이렇게 치우침이 전혀 없는 공유 결합을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치우침이 없으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치우치면 걔 때문에 극성으로 바뀌죠. 한쪽 극을 띠게 될 거 아니야. 그때는 그 치우침이 있는 공유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나와있죠 여기? 얘가 무극성 공유 결합이었다면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는 공유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조박하 쌤이 여기다가 물 분자를 그렸을 때 산소가 전자쌍을 가져갔죠. 이 두 개의 공유 결합은 당연히 극성 공유 결합일 겁니다. 그죠? 여기도 H하고 Cl이 지금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인데 얘는 2.1인 거 기억나죠? 네. 얘 얼마일게요? CL? 3.6. 기억나죠? 인기 있는 CL. 이래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3.0입니다.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이 차이가 나죠? 그럼 요 전자쌍이 오른쪽으로 치우칠 거예요. 치우치는 공유 결합을 뭐라고 한다? 극성 공유 결합이라 불러주는 겁니다. 그럼 극성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은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뜨겠지. 그럼 무슨 물질이라고 불러준다? 극성 물질이 된다라고 불러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잘 들어. 일반적으로 극성 공유 결합을 한 물질은 극성 물질이 되겠네. 그치? 극성 공유 결합을 한 물질은 극성 물질이 되겠네.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 물질은 무극성 물질이 되겠죠. 전기를 띠지 않는 물질이 되겠죠. 그죠? 물론 일반적인 경우 그렇고요. 여기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구간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극성과 무극성 공유 결합의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한 그 내용이에요. 요겁니다. 여기는 숫자가 나와 있진 않는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아까 4.0과 1.0의 차이가 3. 이런 식으로 숫자 나오잖아. 이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 미지의 X라는 물질과 Y라는 물질을 준 다음에 전기음성도를 줘요. 얘네가 결합하면은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이 되냐, 공유 결합 물질이 될 거냐 이렇게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숫자도 어느 정도 나중에 기억할 수 있는 숫자가 제시가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패턴, 이 원리만 좀 기억을 할게요. 자, 공유 전자쌍이 전혀 치우침이 없습니다. 무슨 결합?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 물질이 되겠죠. 무극성 공유 결합. 그래서 전기음성 차이가 전혀 없는 경우 이렇게 될 거고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좀 작아. 아까 누구야? HCl처럼 얘는 2.1이고 얘는 3.0인 경우 0.9밖에 차이 안 나죠. 0.9처럼 매우 작은 차이일 경우에는 전자쌍이 치우치기만 하죠. 치우치기만 하는 경우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할 거고요. 공유 결합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아직은 전자를 뜯겨버린 게 아니니까 공유 결합이잖아. 자, 공유 결합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엄청나게 커. 전자를 아예 뜯겨버려. 쟤는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나는 플러스 이온이 되니까 이온 결합을 하게 됩니다. 전기 음성 차이가 엄청 크게 되면 오히려 이온 결합으로 바뀌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온 결합도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몇 살이야? 자, 이거 볼게요. 이 표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표입니다. 보세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3.0을 넘어가고 있는 거 보면 이거 차이입니다. 차이가 3.0을 넘어갔을 때 물질들 봐. 어때요?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이죠. 이온 결합 물질들을 써놓고 있어요. 전기음성 차이가 별로 없는 것들 봐봐. 1.0 봐봐.
다 비금속들이죠. 그냥 공유 결합입니다. 대신에 전기 음성 차이가 있긴 있으니까 무슨 결합? 무슨 공유 결합? 극성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불러줘야겠네요. 그죠? 2.0 정도 되면 이제 섞여 있죠. KB 이쪽은 대부분 다네. 그러니까 쌤이 기억하기로는 1.9 정도? 이 정도? 1.789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를 벗어나면서부터는 이제 이온 결합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냐? 2.0보다 조금 작을 때 차이가 2.0보다 조금 작은 어떤 순간부터 아예 딱 씹을까요? 자료를 본다면 여기서부터죠. 1.5네요. 1.5 이상부터는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경우가 많네요. 그죠? 1.5 이상부터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요거부터 오는 거예요. LII 1.5죠? 1.5부터는 이온 결합 물질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요 표상으로는 그래요. 자료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결합의 극성과 극성 물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하나 더 얘기하고 세 번째 넘어갈게요. 자, 책에 안 나가는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우리 앞에서 탄소의 전기 음성도 찾아주세요. 몇이야? 네, 3.5인 거 기억나요? 탄소. 2.5. 2.5죠? 2.5면은 둘의 차이가 1.0밖에 안 나죠. 1.5가 안 넘어가니까 그냥 극성 공유 결합 물질이죠. 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탄소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산소가 있는 모습이고 이중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공유 전자쌍이 어디로 치우친다는 거야? 산소 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문제, 첫 번째 문제. 이산화탄소에는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그죠? 이게 극성 공유 결합이잖아. 치우침이 있습니다. 얘도 뭐예요? 얘도 극성 공유 결합이죠. 잘 들어. 중요합니다. 얘는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없다? 있다. 무려 2개나 있다. 그죠? 두 뭉탱이가 있어 어쨌거나. 근데 중요한 건 일로 잡아당기는 요 힘과 일로 잡아당기는 힘이 양쪽으로 있죠. 이 두 힘이 상수가 돼요. 봐봐, 생각해봐. 일로 치우치면은 이쪽이 마이너스 되고 여기 일로 마이너스 될 거 아니야. 작용반작용. 작용반작용? 전기인데? 그건 아니야. 힘은 아니니까. 어쨌거나 전기적인 힘이 양쪽으로 치우치잖아. 그럼 이쪽으로 가는 요 힘과 이쪽으로 가는 힘이 양쪽으로 이렇게 직선형으로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힘이 이렇게 분산됩니다. 그럼 힘의 평형관계에 의해서 이쪽 힘과 이쪽 힘이 완벽하게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힘의 상쇄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힘의 상쇄. 다시 말해서 이 물질은 무극성 물질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아. 그래서 잘 들어.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의 결합을 물어보는 건지 물질 자체의 성질을 물어보는 건지를 꼭 구별하라는 겁니다. 문제 내볼게. 이산화탄소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없다? 있다. 이산화탄소는 그래서 극성 물질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극성 공유결합이 있더라도 힘의 모든 방향으로 상쇄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물질들이 있어요. 주로 대칭적인 물질들이 그래요. 이제 배울 거야. 대칭형의 어떤 구조를 가진 물질들인 경우에는 그 대칭적인 성질 때문에 모든 힘이 분산돼서 극성 물질이 아닌 무극성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전기를 띠지 않게 돼요. 이해됩니까? 요거 구별 못해서 틀리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문제를 대충 받거나 문제에서 원하는 핵심을 잘 잡지 못하는 경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게 결합을 물어보는 건지, 이 물질 자체를 물어보는 건지, 자, 구분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게 2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쌍극자까지 하면 문제 풀고 쉴 수 있어요. 좋아요. 좀 힘들다. 세 번째 내용 할게요. 쌍극자. 자, 쌍극자에서는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쌍극자라는 말부터 볼게요, 일단. 이 쌍극자라는 말은 쌍극.
이쪽은 플러스 극, 이쪽은 마이너스 극을 가지면 쌍극이죠. 이걸 쌍극자라고 해요. 쌍극자. 쌍극자를 가진다는 건 어쨌든 공유결합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쌍극자를 가지겠죠. 공유결합이 딱 가운데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안 생기면 쌍극자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즉 전기분 성도의 차이가 있을 때 쌍극자가 형성되겠죠. 이걸 쌍극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한쪽은 플러스를 띄고 있을 때 얘는 쌍극자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공유결합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얘는 마치 이온결합 물질처럼 써놨는데 이온결합 물질 당연히 쌍극자인 거고요. 공유결합 물질이더라도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면 쌍극자가 형성될 수가 있겠죠. 쌍극자가 형성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써있지만 부분적인 전하를 가진다고 써있으니까 이온결합보다는 공유결합 물질에서 쌍극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쌍극자 모멘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량. 자, 결합의 극성 체크. 물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합의 극성이야. 아까 다시 말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했냐 안 발생했냐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극성 공유 결합이라면 다시 극성 공유 결합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 이쪽 방향에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했죠. 얘도 이쪽 방향에 쌍극자 모멘트도 발생했죠. 양쪽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순간 무슨 물질로 바뀐다? 무극성 물질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뮤라고 읽어줘요. 뮤. 되게 뮤죠? 뮤라요. 뮤. 게임에 나오잖아. 게임, 뮤. 자, 이 뮤라는 값은요. 자, 뭐에 일단 비례한다? Q에 비례한다. Q. 각각의 전하량에 비례한다는 거. 이건 당연하죠. 이 녀석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Q가 아니라 마이너스 Q! 이렇게 커요. 쌍극자 모멘트가 크게 발생했다는 거잖아. 그치? 당연히 전하량에 비례한다는 사실은 알겠어. 쌍극자 모멘트가 전하량에 비례한다는 건 알겠어. 두 번째는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뭐에도 비례한다? 거리에도 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저 녀석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쌍극자 모멘트 값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언뜻 이해가 되나요? 진짜 돼? 어떻게 이해했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좀더 플러스, 이거는 좀 더 많이 나요. 가까워지면 오히려 거꾸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뭐가요? 쟤네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러면 이게 총합은 칼마니까 이렇게 가면은 얘는 좀 더 플러스잖아요. 비슷해. 매우 비슷합니다. 잘 맞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마이너스 성질을 띄고 있고 이렇게 거꾸로 볼게요. 제가 얘야. 제가 플러스 성질을 띄고 있고 내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거리가 엄청 멀어. 그럼 쟤는 제대로 플러스고 나는 마이너스겠지. 즉 각각의 전하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즉 전하량의 상쇄가 없다는 뜻이야.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플러스인데 쟤는 플러스 나는 마이너스니까 가까워질수록 전하량이 약간 상쇄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중성되잖아. 그래서 전하량이 점점 줄어들어. 다시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 손가락으로 해봐야 돼. 작아지면 R이 작아지면 오히려 전하량의 상쇄가 일어나죠. 전하량의 상쇄가 일어나게 되면은 쌍극자 모멘트도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쌍극자 모멘트도 같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거리가 멀어지면요. 각각의 전하량이 살아나니까 쌍극자 모멘트도 훨씬 커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거리하고 쌍극자 모멘트도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그래서 공식으로 만들면 그냥 둘 곱하면 돼요. QR입니다. Q 곱하기 R이 쌍극자 모멘트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공식을 많이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관계. 거리가 멀수록 오히려 쌍극자 모멘트가 크게 나타나겠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면 돼요. 거리가 멀다는 건 뭘 가지고 결정하냐? 이온 반지름 또는 원자 반지름이 클수록 어떤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데 얘하고 얘가 결합하는 경우하고 얘하고
좀 그렇지만 얘가 결합하는 경우가 오죠. 이 원자는 내 손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얘가 결합하는 경우는 둘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멀잖아. 이 경우가 오히려 쌍극자 모멘트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걸 하는 거야. 전하량이 같을 때는. 거리가 멀수록. 이 거리라는 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훨씬 쌍극자 모멘트는 커지겠구나라는 걸 이 공식을 통해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근데 그 원리가 이렇게 전하량의 상쇄를 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도현이가 말한 게 딱 맞습니다. 그 내용을 말한 거죠. 근데 네. 딱이에요. 자, 그 다음 체크할 거 볼게요. 덕분에 수업이 잘 진행되어 가는 하는 거예요. 저요? 왜요? 너는 알지 못하는 너의 가치가 있어. 오, 감동적이네. 철학적. 뭐라고? 철학적. 철학적이라고? 철학. 요즘 철학과 음악을 공부 중이에요. 우와. 조만간 국민가수나 네? TV에서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체크해. 곧 만나요. 자, 봐봐. 무극성 공유 결합을 상상해봐. 극성이 아니야. 그지? 가운데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이 아니야. 발생하지 않겠네요. Q 자체가 없죠? 전하량 자체가 없잖아. Q가 전하량이야? 쌍극자 모멘트를 합이 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결합 자체가 무극성이잖아. 아. 결합 자체가 무극성 공유 결합이면 당연히 무극성 물질이 되겠지.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 합도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죠? 0이다 라는 말 하는 거고, 이게 그 얘기야.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근데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래.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죠. 그죠? 치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 극성이 크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그 쌍극자 모멘트라는 값이 커.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다는 얘기니까 훨씬 극성이 더 심한 극성이 된다. 한쪽이 심한 플러스, 한쪽이 심한 마이너스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를 글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뿐이고 그냥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HCl인 경우 H가 전자쌍이 상상되어 있어. 전자쌍이 있는데 전자쌍이 어디로 치우쳐? Cl 쪽으로 치우치죠. 인기가 많으니까. Cl 쪽으로 치우치면 이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이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표현할 때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이너스를 띄는 쪽으로 전자쌍을 뺏겼다는 뜻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극성이 심한 거예요. 쌍극자 모멘트 값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각각의 분자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봐봐. 먼저 아까 봤던 물분자입니다. 물분자 같은 경우는 똑같죠? 이게 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누가 가져간다? 산소가 가져가죠?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 기호로 표시하면 저 녀석이 가져갔어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얘도 제가 전자쌍 가져갔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물리인가? 벡터의 수학인가? 힘이 요 힘과 요 힘을 합치면 요 두 녀석의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여기 합성된 힘인 거 혹시 기억나나요? 그런 식으로 힘과 힘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거의 벡터의 합을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완전 치우치는 값이 나오게 돼요. 벡터의 합이라는 표현이 너무 어렵죠? 혹시?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근데 힘과 이런 거 금덩어리 이렇게 할까? 좋았어.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금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끈을 연해서 나한테 일로와! 땡겼어. 근데 딸이 가만히 있을까? 아빠, 뭔 소리야? 내가 가져갈래. 땡길 거야. 금덩어리 어디로 갈까?
강원에서 놀고 있다. 민주한테 가. 그죠? 이렇게 둘이 당기면 이렇게 평행사회력으로 의해서 힘의 합성이 일로 가죠? 이게 뭐지? 웬 금이지?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런 뭐 이걸 힘의 합성이라 그래. 마찬가지로 힘과 힘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합성된 힘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더 설명하면 수학이 되니까 그냥 합쳐지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떼어갖고 벡터에 합하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뜯어서 위치, 벡터 이동시키면 돼요. 자, 근데 이산화탄소 아까 했었죠? 해서 한쪽으로 이게 치우쳐요. 그죠? 얘도 치우칩니다. 치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둘의 합이 어때요? 합이 0이 되죠. 벡터의 합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무극성 분자가 돼요.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가 되고요.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얘는 어떨까요? 딱 봐봐. 얘가 질소고요. 얘는 수소인데 여기로 치우치고 있죠. 얘는 딱 봐서 어떨 것 같아? 극성이 될 것 같아? 무극성이 될 것 같아? 극성이 됩니다. 이 셋을 합치면 왠지 일로 크게 나타날 것 같지 않아? 그지? 합치면. 그래서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 물에 잘 녹습니다. 극성이니까. 물도 극성이고 암모니아도 극성이니까 얘가 그래서 물 속에 잘 녹는 거예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잘 안 녹습니다. 왜? 극성과 무극성은 잘 녹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쌍극자,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문제 풀어봅시다. 3번까지 끝났어요.